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이슈더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충근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4일이 예, 됐네요. 4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그러면 사이에.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이 주제를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북한 관련된 주제입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북한에 이 정도까지 통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김정은이 허락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가죽 자켓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예, 이것까지도 예. 통제를 한단 말이야 생각했는데 이런 거에 주는 어떤 참.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체주의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전체주의인데 그 북한의 그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다 봤을 겁니다. 가죽 예. 잠바 이렇게 그 네. 뭐 단추 여러 개 달린 거. 네, 기사에도 근데 네. 그 저 옷은 김정은이 네네. 그 외에는 누구도 못 입게 돼 있습니다. 그 독재 국가들이 그러는데 예. 어쩌다가 허락하는 사람은 입을 수가 있대요. 굉장한 근데 특권이에요. 근데 뭐 보니까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 입는 가죽 코트를 입고 나온 경제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또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언론에서 네네. 김정은이 경제에 신경을 쓰는 모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뭐 맞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옷까지 통제하는 아마 북한에는 네네.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김정은은 자기 혼자밖에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까지 이름도 다 바꾸고. 야, 참. 그리고 평양 같은 데는 네. 이거 불구자는 못 산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평양에는 불구자들은 평양 시내에서 못 삽니다. 변방으로 또 이주를 그러니까 해야 다 되는. 다른 도시로 이주시키고 예. 뭐 그 정도로 와, 아주 정말. 그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사상까지 통제를 하고. 네네. 선생님 그리고 요번에 신년사가 사실 항상 북한에서는 그렇죠. 신년사를 발표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네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제 정치학자들, 대한민국 정치학자들은 매년 연초에 그거 분석하느라고 뭐 사실 그 바빴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은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안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그 노동신문에다가 뭐 큰 글자로 이렇게 몇 마디 김정은이가 글 쓴 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 뭐 또 그 전에는 놀랍게도 김정은이 서서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소파에서 읽느냐 그래서 저는 뭐 서서 발표할 만큼 체력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금년에는 아예 그 발표 자체가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연말에 네. 2021년 연말에 그 노동당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신년사에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도 발표가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신년사에 늘 빠지지 않았던 대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일색화라고 하는 용어라고 들었는데. 일색화. 예. 그렇죠. 북한을 하나로 맞습니다. 하나로 한 가지 색으로 만드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종교적 신념과 색깔이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구나 이 나라는. 북한은 종교의 나라라고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네.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 그런 종교의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을 신으로 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착 이론에 그 신권 정치, 신정 정치라는 정치 체제가 있어요. 네네. 그 영어로는 티오크라시라고 그럽니다.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진 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권리가 아니라 네네. 신권입니다. 신권.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네. 그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비판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북한에는 그것이 그 외에 하나 더 들어간 것이 그 신권뿐만 아니라 부권, 가부장 해가지고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어버이. 어버이 수령.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이기도 하고 어버이기도 하니까 도무지 누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권위를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니까 김정일까지는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들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27살 때 권력을 잡았거든요. 네네. 지금은 금년에 37인데 그래서 내가 그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런 그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김정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북한 젊은이들은 네네. 그 지난 세대의 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그 존경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국가가 존속하는데 네네. 그래서 뭐 아주 희망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 금년을 넘길까, 2022년 넘길까는 그런 희망까지도 뭐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북한 내부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2022년도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권이 붕괴된다는 그런 얘기죠. 김정은 정권이.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붕괴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이 무너졌을 때 네. 그것이 내란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질서를 한 사람이 유지하던 나라거든요. 네네. 한 사람이 유지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을 잃었을 때 이제 이 밑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게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내란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내란이 나는 것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데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은 북한의 개혁적인 정권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네. 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적대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러면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불행하게도 김정은은 개혁 개방하게 되면은 자기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세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 김씨 정권은 안 됩니다. 김씨가 아닌 그 누구도 네네.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개혁 개방을 하고서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또 그것은 군부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부도 사실 군부가 만약에 장악한다고 했을 때 그 독재 정권의 어떤 색깔을 좀 비슷하게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비슷하게 유지하고서는 국민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네네. 지금 북한이 이렇게 못 살게 된 그 체제를 가지게 된 그 책임은 김씨 정권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은 네네. 군부는 지금까지의 가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네. 나라를 열 경우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나라를 열 경우에도 네네. 이제 그 자기네들은 과거 북한이 못 살게 된 책임을 짓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열듣고 국민들이 세상을 알게 되더라도 너 나가라라는 그 대상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사실 자유 세계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북한에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 있는 걸로 문화가 침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많이들 지금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그 네네. 삐라 같은 거 보내고 풍선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알만한 사람들은 뭐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온갖 이 안전장치를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뭐 비디오 보면은 뭐 총살당하고 그런다면요. 지금 심지어는 성경책 들고 다녀도 총살당하고 뭐 그 정도로 그 폐쇄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아는 사람 그래도 있겠죠. 뭐 그 정보가 100% 차단되는 방법은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외국의 어떤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개혁 개방을 했을 때에 그래도 그 북한 주민들이 받게 될 어느 정도의 충격이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뭐 있는데. 옛날보다는 완화됐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북한은 그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확 노출이 됐을 때는 분노심이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런 민심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되어 있는 사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간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 이제 이래서 막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터지게 생긴 겁니다. 속으로. 네네. 이제 그 김을 빼는 방법으로 남침을 한다든가 뭐 큰 무력 도발을 한다든가 예. 이것이 이제 제일 그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국제정치학 이론 중에 예. 그 영어로 말하자면 다이버셔너리 티오리 오브 워, 다이버션이라는 것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돌리기 위해서라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참.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그럼 네네. 더 국민들을 탄압하기가 좋잖아요. 예.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독재자들이 네네. 자기 국내 정치에서 오는 그 어려움 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까지도 나왔는데 네네. 뭐 국제 정치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 한번 쭉 무게를 조사를 두는 게 해봤더니 아니라, 네네. 국내적으로 혼란한 경우에는 전쟁하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단결을 해야지 전쟁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건 우리가 좀 희망적인 해석인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이판사판이다. 네네.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군인들한테 총알을 나눠줘야 됩니다. 네네. 전쟁을 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총알을 나눠주기가 힘든 이유가 군인들이 총이 들어갔을 때 그걸 어디로 향해서 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 공포심도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지금 제가 방금 생각이 난 게 처음에 27살밖에 안 되는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어쨌든 독재 체제의 수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암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거 이제 스트레스가 막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김정일이가 죽은 것이 201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딱 예. 10년 됐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날 죽은 거로 되고 장례식을 그로 한 열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장례식을 하는데 예. 아마 그 사진들 다 기억날 거예요. 미제 그 자동차. 그 뭐 제가 이제 캐딜락인 줄 알고 있었더니 그 링컨 콘티넨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동차가 네. 이제 김정일의 시체를 그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가고 있고 거기 맨 앞에 오른쪽 맨 앞에 김정은이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 양복 입은 사람 4명 뒤에 따라가죠. 그리고 사진 그 옆 자료 좀 띄워주시죠. 사진 잘 나오네요. 네네. 그 옆에 그 군인 4명이 가는데 예.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 빼고 7명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1년 사이에 5명이 저기서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기 이제 사진 나온 김에 네네. 그 김정은 바로 뒤에 가는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예. 장성택이가 2인자였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쪽 맞은편에 거기 리용호 차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 그 리용호 차수는 그 김정은의 그 아버지 네네. 김정일이가 아주 그 총애했던 장군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장군, 내가 이제 죽으면은 그때 몸이 약해서 곧 죽을 거라고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죽으면은 그 김정은이가 그 정권을 잡을 텐데 네네. 이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라를 잘 끌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장군께서 네. 참 뒤를 많이 돌봐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네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그 장군입니다. 저 장군이야말로 나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김정은 빼고 그 7명 중에서 5명이 1년 만에 숙청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그 장성택도 숙청을 아주 잔인하게 숙청을 당했죠. 그래서 사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그게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보단 두려움 때문에 휘둘렀다고 보는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정보들 보면은 네네. 그 김정은이가 그 자다가 한 밤 3시쯤 깨서 운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미국 사람들이 그 우는 소리도 다 들으면 그러니까 정보력이 좋으니까 거기 집중해서 이제 그 김정은이 자고 있는 데를 집중해서 이 청음을 하겠죠.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야 대단하네. 새벽에 깨서 울고 그런다.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살찌는 것도 다 네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막 폭음폭식을 해서 그래서 살이 찐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7살의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감당 못 되는 두려움과, 거죠. 네, 공포 그리고, 이런 게 있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네. 정말 끌어가기 힘든 나라를 맡은 거예요. 일단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 예. 그 북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대한민국 땅에서 나는 거 가지고서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없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네네. 대한민국 땅에서 나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정치의 제일 밑바닥인데 국민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방 경제 그리고 국제 경제 우리나라는 외국과 더불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네네. 북한은 그게 안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뭐 밥을 굶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나라를 뭐 개방할 수도 없고 안 개방하자니 그냥 굶어 죽고 네네. 그 원조라 조금 받아 먹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끊겼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일부러 북한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방역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닫는 수밖에 없는 거지. 와, 참. 그래서 그거 지금 2년 됐으니까 예.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뭐 죽어라 하는 것이죠. 거의 지난번 오셨을 때는 약간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를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지금 뭐, 떼야 될 수준까지 왔다.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그 뉴스라든가 그리고 김정은의 그 모습이라든가 예. 이런 걸 보면은 아 이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가 말이죠. 네네.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그걸 발전한다고 그래요. 네. 발전한다는 것은 민주화로 가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거. 그런데 북한은 발전이 아니라 이제 그냥 붕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네네. 끝나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가니까. 네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발전이 아니라 퇴보, 쇠퇴, 붕괴 쪽으로 나가는 정권인데 지금 김정은 10년 차에 10년 차면은 꺾어지는 해니까 무슨 뭐 행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신년사 같은 것도 좀 멋있게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그 체제가 완전히 고장이 났다라는 것을 상징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올해 2022년도에 북한의 어떤 특별한 정권이 붕괴화된 뭐 이런- 변고가 날 가능성이 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리고 그 주시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네네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아 이게 안정이 아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미국과 중국 얘기를 또 이 국제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네네. 피크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무역 전쟁으로 상당히 고조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로 인한 중국의 어떤 타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중국 경제가 지금 대단히 어렵죠. 예. 그 분석가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엔드 오브 시진핑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 유튜브인데 그 뭐 그냥 엉터리 유튜브가 아니라 뉴스를 예. 전달해주고 상당히 그 근거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건데 예. 그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제목이 엔드 오브 시진핑, 그 시진핑의 종말 이런 제목이 다 네네. 붙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예. 허덕거리고 있고 중국 경제 역시도 그 세계 경제하고 이렇게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화라는 시대를 한 20년 살았잖아요. 예. 세계화라는 시대는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경제 국경이 없어요. 예. 정치 국경은 뭐 남아 있었지만은 그런 그 세계화 시대에 경제 국경이 없었는데 중국은 세계하고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다른 나라가 보기에 좀 못되게 보이는 거라 네네. 공격적으로 보이고 독재하고 침략적이고 그래서 중국을 경계하다 보니까 서방 세계들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풀을 디카풀하는 거예요. 그 디카풀 하다 보니까 네. 중국도 자립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쌀까지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수출하는 나라가 국내 내수 시장 가지고 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 시장을 하려면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가 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소비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10,000 됐습니다. 개인 소득이.
참고로 대한민국은 지금 3만 5천 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 사람보다는 1개인당 소비력이 3.5배가 되는 거예요. 네네. 3.5배를 보니까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계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 보면 이번에 방금 전에 북한 얘기했을 때 김정은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시진핑도 굉장히 중국에? 네네. 시진핑도 중국에? 네네. 시진핑의 목표는 금년 연말에 네네. 이제 금년 연말에 원래 끝납니다. 10년이 끝나요. 예. 그 임기가 10년인데 시진핑은 그거를 자기는 좀 영구적으로 하는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네네. 영구적으로 중국의 국가 주석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2년에 참. 그것이 영구적으로 되면은 내년에도 네. 이제 주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임기로만 치면 금년이 끝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네. 그 어려운 해죠. 2012년에 권력을 잡았으니까 네. 2022년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그 2022년이 국제 정치의 그 국가 지도자들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해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김정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인데 푸틴. 푸틴도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푸틴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치가들도 예. 권력욕이라는 거가 있고 그 이제 푸틴은 그래도 조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죽은 러시아를 살려낸 지도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 푸틴에 대해서 우리도 저렇게 강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로 예. 아주 그 남성적이고 그리고 죽은 나라를 살렸고 그리고 강대국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 러시아의 그 GDP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뭐 어떤 때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애도 있어요. 이 네. 남한 러시아의 뭐 정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한국이 땅 넓이로 치면 네네.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그런 그 경제는 망했습니다마는 그 국가의 그 영광을 회복한 사람으로 치거든요. 야, 그 기회에 우크라이나까지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걸 하다가 지금 미국한테 그 뭐 이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푸틴 그 나름도 뭐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에 국제 정치를 지난 마지막 이슈도 라이브에 전망하실 때 새해벽부터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것이 잘 해결될지 그 의문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평화로 가는 걸 모두가 바라겠지만 그 그렇죠. 평화를 그렇죠. 위해서는 사실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국면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이충군 박사님 채널에 보면 중국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많이 다루시잖아요. 많이 해요. 중국에 제가 그 이제 박사님 강의를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참 야 중국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인공섬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는 우리 영토다. 이 국제 모든 나라가 통용하는 국제법을 무시해 가면서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흙더미에다가 더 흙을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아무도 오지 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혹시 우리 뭐 화면에 그 중국의 인공섬 그 비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중국이 남진해해, 네. 그걸 남중국해라고 그러죠. 맞아, 저기 아주 대표적인 그 인공섬인데 저게 그 원래는 네네. 위에서 보면 그냥 모래가 있고 물이 철럭철럭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뭐 저걸 그 모래톱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저거 중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남은 또 지 거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나라인데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섬 아닌 섬입니다. 예. 근데 저거를 중국이 가서 세멘트 뿌리고 진흙 뿌리고 그래가지고 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보니까 비행장까지 있잖아요. 예.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저기에다가 네. 저기에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적인 섬은 영해라는 걸 갖습니다. 예. 영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영토는 뭐 다 알죠. 네네. 이게 주권 그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영토에 아무리 우리랑 친한 나라 사람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못 옵니다. 예. 근데 바다에도 섬 주변에 그 해리라는 거가 있습니다. 해리. 그래서 1해리가 뭐 1852m쯤 돼요. 그래서 12해리를 0해로 이렇게 줍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한테. 네네. 12해리면은 킬로미터로 22km쯤 되는데 중국이 저런 그 인공섬에다가 22km의 그 0해를 다 선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해양법상으로는 저게 0해를 선포할 수가 없거든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 독도는 자연적인 섬에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바위로 쳐요. 그래서 독도가 0해가 없습니다. 네네. 국제법적으로. 그런데 저기 그 0해를 만들 수 없는 저기에다가 이제 22km를 저 섬 해안선 모양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걸 0해라고 선언해 놓으니까 네네. 저게 국제법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보다 힘이 약하다는 나라들은 안 지나가요. 옆으로 피해 갑니다. 괜히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해코지 당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가게 되면 중국은 그러죠. 여기 다녀도 돼. 단지 허락을 받으라고 이게 우리 물이니까 라고 그런 그 영해를 선언했는데 네네. 미국 군함들이 저길 가로질러 다니는 겁니다. 미국 군함들이 저 옆으로 막 다녀요. 그러니까 중국은 네. 아니 여기 우리 영해인데 너네 왜 들어오니라고 하는 것이고 네. 미국은 국제법을 봐라. 이게 어떻게 영해냐. 이거 인공섬인데 인공섬은 그 영해를 못 갖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네. 공해야. 그러면서 미국 군함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다니면서 그 군함이 다니면서 그 다니는 그것을 작전이라고 이름을 하고 네.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거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은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며칠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죠. 12월 30일 날 미국 군함 큰 군함이 예. 한 뭐 9,000톤 가까이 되는 군함이 그냥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저기 그 중국 군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초들 지키는데 미국 군함이 네네. 그것도 일부러 보면 웃깁니다. 깃발을 그냥 무지하게 큰 깃발을 달고 보란 듯이. 어디서 보더라도 저거 미국 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네네. 그렇게 지나가니 그러니까 중국 거기 뭐 중국 저 중대장이 화가 나서 쏴라 그러면 그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미국은 또 반격할 거고 당연히. 네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살벌한 상황이 우리는 네네. 보이지 않지만은 네네네. 이 남중국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참. 만약 저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 무슨 네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로 오는 유조선이라든가 무슨 화물선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위험 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뭐 보름씩 이렇게 다 걸려요. 그럼 뭐 기름값이고 뭐고 엉망이 됩니다. 이야. 그래서 저게 남의 동네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가 지금 미국은 저기 그 자유항해 작전이라고 그래서 네네. 지금 요번에 12월 30일 날 했던 데가 파라셀 군도에 있는 그 중국 인공섬 옆을 미국 배가 지나간 겁니다. 머스틴함이라고 뭐 네네. 큼직한 배인데 걔가 이제 지나갔고 이게 중국이 지금 저 지도 보시면은 남중국해를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 네, 파란색으로 U자 그러니까 U자처럼 이렇게 된 거. 그 중국이 그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섬 안쪽이. 저 빨간색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빨간 와. 점으로 이은 선을. 예. 그러니까 저런 반칙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네. 베트남하고 필리핀 뭐 이런 데 보세요. 이게 그 스카보로 섬이라고 저 옆에 필리핀 바로 옆에 섬 하나 보이죠. 네네네. 저게 필리핀 섬인데 저까지도 쳐놨네요. 네. 필리핀이 자기 거라고 쭉 하고 필리핀 군인들이 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필리핀이 그 이제 그 필리핀 그 마닐라에 있는 미군 기지, 해군 기지, 공군 기지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냉전도 끝났으니까 당신네들 더 있을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미군이 떠난 다음에 중공군이 와서 그 스카보로 섬을 점령했습니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스카보로 섬은 지금 중국군이 가 있습니다. 이야. 그 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필리핀 군이 있었는데 예. 그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뭐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에요. 그 저기 전부 다 필리핀, 뭐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전부 저기서 이제 쌈질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바다라고 그러고. 네네. 지금 또 미국 군함 가 있고 최근에는 호주 군함, 캐나다 군함, 독일 군함까지 갔습니다. 저기 지금 인도 군함도 가 있고. 지도로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어떤 영예를 그렇죠. 지금 자신들이 그렇죠. 선포를 해버린 거네요. 예. 저거를 저렇게 그래서 그 중국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을 치면은 네. 남중국해의 90%가 중국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조그만 섬들, 네네. 그는 전부 중국 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미국이 그냥 일반 배가 아니라 군함을 가지고 미국 군함이 성조기를 크게 걸어서 그래서 그 그림들 보면은 아주 웃깁니다. 이렇게 뭐 옆으로 갈 때는 깃발이 이렇게 배에 비해서 깃발이 너무 큰 거예요. 네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깃발도 똑바로 간 게 아니라 삐뚤어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누가 봐도 다 이거 네네. 미국 군함이라는 걸 알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냥 그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야. 뭐 매일 나는데 바로 최근 그 12월 30일 날 그 일을 했다라고. 선생님 그럼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네네. 저기에 만약에 어떤 전쟁 발발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네. 얼마만큼 돌아서 이렇게 지금 와야 되는 우리나라 상황이 되는 배가 건가요? 예. 만약 저희 그 남중국해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은 예. 그 저 말레이시아라고 맨 밑에 있죠. 네네네. 그 바로 밑에가 그 말레카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 예. 아주 조그만 해협이에요. 글로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이제 지금 막 분쟁 중인 데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예. 만약 저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저 밑으로 해갖고 필리핀 바깥으로 돌아서 와야 됩니다. 와.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더 걸려서 오는 거로 돼요. 와. 그러니까 그 참. 가는데 보름 더 걸리고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오는데 네네. 보름 더 걸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유조선이 한번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 더 걸리는 겁니다. 와, 그럼 보통 때보다. 한 달이나 더 걸리면 연료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연료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기름값 오르고 뭐 저기서 전쟁 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의 동네 전쟁하는데 그냥 불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 불 덩어리를 맞는 거예요. 저기서 일이 나면. 야, 이게 다 전 세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맞습니다. 저기 뭐 그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배들이 다니는데 우리는 멀리 돌아와야 되고 그 네네. 밑에를 크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뭐 그 참 그 손해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바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저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그 선을 네. 그냥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라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예, 고개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역으로 버티고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끊어질 경우에 진짜 그렇죠. 생명선이 그렇죠. 사라진다고 그 봐야 되네. 생명선을 미국이 그 생명선들 각국마다 생명선이 다 있습니다. 예. 일본까지 오는 선은 일본의 생명선이고 우리나라 오는 건 우리나라의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의 안전을 그 미국이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줬던 것이죠. 근데 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네네. 저기를 지나갈 때는 중국이 보호를 안 해주면은 네. 그러니까 남이 나라한테 그 의존하는 거가 되는데 그동안 미국한테 의존하는 거는 말이 됐습니다. 왜 미국은 자유무역을 그 자기가 이제 제일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하는 나라니까 네네. 지켜줬거든요. 근데 중국이 야 여기 지나가려면 돈 내. 이야, 그렇구나. 뭐 돈 받을 수도 있고 예, 예. 이게 우리 바다인데 너네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뭐 다 기름 흘리고 다니니까 그 청소비는 내고 지나가 뭐 이런 별걸 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참. 야, 저희가 알게 모르게 네. 야, 이런 위험성이 항상 국제 정치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그 맞습니다. 전쟁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기는 미국 군함이 지나가는데 네. 중국 예를 들어 중국 중대장이 분노한 나머지 저거 배 사격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참. 쟤네들이 우리 영토 주권을 지금 무시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 경고하겠지 빨리 나가라고. 네네. 그 미국은 여기가 공해인데 왜 내가 나가니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 나는 거죠. 와, 그런 긴장과 갈등과 고조가 매일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있다는 지금 것을. 미국이 네. 저기 다른 나라를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배, 독일 배, 호주 배가 다 와서 다녀요. 지금 일본 배도 곧 갈 예정인 것 같아요. 참 이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유 세계에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뭐 주고 네네. 저 섬도 아닌 데다가 저렇게 세멘트 쌓아놓고 그리고 저거가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저게 평화적인 목적처럼 보이는지. 참, 어떤 평화를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지 참. 네.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인 것 같지만 이제 국제 정치와 연결이 된 좀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국가 권력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 삼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볼 때 저게 어떤 국가의 이익이길래 저런 선택과 저런 결단을 내린 거지? 의아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박사님. 예. 참 그 국제 정치학 맨 처음에 배울 때 국가 이익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 예. 정치가들이 계속 그래요. 자기가 뭐 정책 결정을 해놓고 이거는 국가 이익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비난을 못하게 합니다. 뭐 저는 저 사람들이 그 말하면서 국가 이익이 뭔지 알고 하나라고 내가 화날 때도 있어요. 예, 예. 뭐 자기네가 한 건 다 국가 이익이래. 그런데 네네. 국가 이익이 뭔데라고 한번 질문해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쉽게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국가 이익은 네 가지예요. SPPP라고 난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예. S security 안보, 안보, 예. 건강, 국가가 살아남는 거. 네. 그게 국가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P 두 번째 P는 파워. 예. 국가가 힘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P는 프로스페리티라고 그래갖고 경제 번영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네 번째가 P, SPPP에서 네 번째도 P인데 네 번째는 프레스티지라고 그럽니다. 월드컵 가서 좋은 성적 내는 거, 금메달 많이 받아오는 거, 네. 멋있는 거, 폼 나는 거 이게 다 P입니다. 그런데 SPPP를 올리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 주한미군 나가라. 그래놓고서 나는 이걸 국가 이익을 위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국가 이익이 하나 올라가는 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네네. 명예심에 조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맞습니다. 돈은 아까 세 번째라고 그랬죠. 네네. SPPP, 프로스페리티. 네. 그러니까 네 번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세 번째 국가 이익을 희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순서가 국가 이익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명예를 올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보를 망쳤다 그러면 그건 틀린 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그 정책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드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거는 뭐 코드에 들어가면 돈을 더 낼지도 모르고, 네네. 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여러 나라들 모이는데 뭘 끼냐,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 안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네. 호주, 인도, 일본 이런 나라의 후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은 제일 중요한 국가 이익 그 1번 시큐리티 안보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힘 그다음 중요한 것은 돈 그다음 중요한 것은 명예 그리고 이 국가 이익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4번을 위해서 3번을 희생시킬 수 없고 3번을 위해서 2번을 희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 이익을 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종전 선언을 한다. 네네. 이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가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종전선언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이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외치는 건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기보다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이 자기 명예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판에 이거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미국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룬 것이 없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4년 동안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을 나는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 구체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국가 안보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이익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난 한 겁니다라는 그 결정에 기준 자체가 엉망인 경우가 상당히 기준이 많다고 뭐 없는 봐야 거죠. 되거든요. 그 쉽게 얘기해서 주한미군 나가라. 네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국가 방위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명예로울 수는 있어요. 예. 뭐 왜 남의 나라 힘을 그러니까 명예는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SPPP
그 맨 마지막 P 명예를 위해서 프레스티지를 위해서 세 번째 P 프로스페리티를 포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아주 그 심플하게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이제 방금 얘기하신 걸 듣다가 생각이 난 건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때 방위비가 저희가 분담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드는 비용이랑 주둔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랑 그거가 이제 네네. 그거 비용을 정말 계산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는 북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북한한테 이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예. 심리예요, 심리학.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건드리고 싶은데 네. 못 건드리는 이유는 주한미군 때문이 맞습니다. 예. 근데 주한미군이 빠졌는데 주한미군 빠져도 그냥 그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남한이 더 셉니다. 그거는 센데. 네네. 근데 북한이 그 정도는 내가 한번 건드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네네.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얼마나 많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돼야지 못 건드리는지를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있을 때는 못 건드리는 거 확실합니다. 60년, 70년 동안 못 건드렸으니까. 네네. 근데 미군이 빠지고 우리가 힘을 한참 늘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지 북한이 못 건드릴까? 즉 전쟁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요거를 봤을 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이 네네. 그 미군 28,500명이 그게 무지하게 무서운 거거든요. 북한한테는. 맞습니다. 그래서 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네네. 미군이 빠졌을 때 그 북한이 억제하는 것 지금까지 억제당한 만큼을 우리 힘으로 채울 때 그 돈이 얼마나 들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얘기죠. 참. 그러니까 자꾸 국가 이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정말 다음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마다 네네. 뭐 저는 그 내가 아는 사람들이 뭐 정부 관리로 들어가서 일도 하면서 예. 엉성한 정책 만들어 놓고 아 우리는 국가 이익에 의거해서 했습니다라는 얘기할 때는 조금 네네. 짜증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좀 지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듣고 좀 이게 나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데 그럼요. 너무 엉터리로 막 그럼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알아야 되고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제일 행복한 국민들은 예. 그 정치 얘기 안 하는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에요. 요즘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정치에 그러니까 대해서 우리나라는 네. 뭐 너무나도 그 정치가들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예리한 겁니다. 예민한 거예요. 그 나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네. 부부가 그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만나면은 네네. 그 이제 아내가 집에서 아 우리 오늘 우리 고양이가 말이죠 참새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린 얘기라고 하나 그러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뭐 그냥 전부 정치죠. 뭐 누구 사퇴했대 뭐 그렇지. 이런 얘기만 계속 그게 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국민이 정치에 그렇게 그 예리한 나라는 사실은 그 불행한 나라예요. 참 빨리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죠. 좀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국가 안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2022년도는 조금 더 행복한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 인사해 주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벌써 새해 첫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금년 한해 모두들 그 간에 행복하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통일되고 강대국 되고 강대국 통일되는 것이 그 편안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금년에도 열심히 다 몸 건강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여러분 그 2022년도 첫 번째 이슈더 라이브 시간에도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곰곰이 사실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들었던 미국, 중국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전파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듣고 사실 정권을 되찾아와도 국민이 또 똑똑하지 않으면 또 빼앗기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좀 똑똑해져서 이 자유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주고 공유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또 새해 첫 방송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